자, 오늘은 글쓰기를 싫어해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얘기입니다. 네, 글쓰기 얘기하면 또 제가 옛날부터 상담받은 얘기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래도 한 팁을 확실히 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뭐가 걱정해? 단어 활용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얘가 국어 글쓰기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 전반에 담쌓을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과학이고 사회고 자연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전부 기본이 국어죠.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해 능력이 기본이에요. 언어적 지능이. 근데 이제 수학 못한 애도 제가 어디 논문에서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국어가 안 되는 수학도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문장을 잘 읽고 이걸 이제 더할 건지 뺄 건지 나눌 건지 이런 모든 생각의 연산 능력보다 그 이전에 국어 해득이 돼야 되니까. 국어 이제 그 문해 능력이 안 되는 애는 결국은 수학도 이제 연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독해의 문제 때문에 수학을 못 풀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같은 걸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늘 그 팁을 드리려고 요 컬럼에서 여기저기 제가 딴 사람 책도 좀 인용을 할 건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좋아하는 애보다 싫어하는 애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엄마들이 듣고선 어머 맞아 이게 원인이 여기 있구나 이걸 먼저 보실 게 첫 번째 왜 글쓰기를 좋아하는 애보다 싫어하는 애가 더 많으냐. 글쓰기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뭐에 많이 노출되느냐? 영상을 통해서 정보 처리를 많이 해요. 동영상 보고 그거 보고 얘기하고 이러지 책 보고 얘기하고 이런 거 안 해왔거든 그동안. 그래서 영상으로 정보 처리 능력은 좋아진 반면 글을 읽고 줄쳐가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거기에 문제 해결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경험 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이 영상 시대 제너레이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영상보단 글을 많이 접하고 줄 긋고 노트 정리하고 막 이런 거를 평생 해왔던 제너레이션이라서 그래도 공부한다 그러면 저 옛날 그 틀이 좀 있는데 요즘엔 전부 다 정보 처리로 뭐 요새 공부도 다 유튜브로 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에 가서 문제가 되느냐 글 쓰는 데 가서 문제가 된다. 원인은 그 얘기예요. 그죠? 정보 처리 동영상으로 너무나 많이 노출돼서 읽고 쓰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럼 도움 줄 수 있는 팁을 제가 하나 드린다면 자, 초등학교 3학년쯤 돼서 이제 글쓰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 줄도 못 쓴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게 하려면 아이하고 일상 대화를 좀 하자. 그래서 일상 대화를 한 것을 녹음을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엄마랑 오늘 우리 한 얘기 얘기해 보자. 할머니네 가서 뭐가 좋았니? 뭐가 싫었니? 그때 넌 할머니가 그 얘기해서 화가 났니? 왜 화가 났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너블너블해요. 뭐 이래서 싫었고 이건 좋았고 뭐 할머니가 나중에 이래서 난 너무너무 기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한 걸 녹음을 한 걸 다시 틀어서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들으면 애들이 자기 한 얘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다시 들으니까 이렇게 가닥이 좀 잡힙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얘기한 거 엄마하고 얘기한 거 그리고 그걸 또 들으니까 너가 할머니네 집에서 한 것 중에 글로 쓸 수 있는 얘기가 있겠다 이러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한 걸 기초를 글쓰기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걸 한 걸 쓰라 그러면 굉장히 못해요. 너무 당황해하죠. 그래서 일단 말을 시키고 그 말 속에서 얘기를 골자를 좀 찾아내고 생각의 근원을 찾아내주고 이런 일을 좀 하면 대화를 하고 나면 생각이 일단 정리되고 그 정리된 그 생각을 글로 쓰려면 이건 좀 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컬럼을 쓸 때 그 책방에서 찾은 글이 윤희솔 교사가 쓴 하루 3줄 초등 글쓰기의 기적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봤더니 일기를 3줄 쓰기를 하래요.
하루에 딱 3줄 이상 쓰면 안 돼. 시작은. 자, 하루에 3줄 쓰기를 하는 것은 부담 없이 글쓰기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3줄 습관을 이제 들이면 초등학교 3학년쯤부터는 글 쓰는 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제 이렇게 글로 쓰는 아이를 습관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책도 안 읽고 저렇게 이제 활자로 된 거 안 읽고 그냥 영상으로 읽은 다음에 뭘 하라면 이게 쓰기가 어려운데, 자, 일단 뭘 보여주고 느낀 점이 있다면 그걸 갖고 서로 앉아서 내용을 나눠보고, 나눠본 얘기 중에 더 감동한 얘기를 서로 또 해보고,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 얘기한 내용을 기점으로 글을 쓰게 하면 이제 윤희설 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3줄 정도 초등 글쓰기의 기적을 맛볼 수 있으려면 3줄은 써야 된다. 그래서 3줄 부담 없이 글쓰기 시작하고 나면 이제 글을 잘 쓴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나서 생각을 정리하면 글쓰기가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기를 먼저 시키고 그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 쓰는 거에 순서를 잡고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서 이제 박사 할 때 막 논문 써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끔 교수님이 내 쓴 거 보고 쭉 읽지도 않고, 그래 너가 쓴 거 3장 쓴 거 알겠는데 네가 쓴 거를 말해봐라 이래요. 그러면 글 쓰는 거하고 말하고는 또 좀 틀리거든요. 그럼 막 얼렁얼렁 정리를 해서 이제 말로 막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대충 본 네 글보다 네 말이 훨씬 더 오가나이즈가 됐다. 더 조직적이다. 그래서 네 글 쓴 거 이거 포기하고 네가 말한 거대로 써라. 이래서 몇 번 제가 그런 훈련을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하면 이미 생각이 정리돼야지 말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정리된 걸 말로 해보고 그 말한 것을 잘 기억해서 쓰면 오히려 글이 더 이제 쉽게 느껴질 수 있고 편안하게 읽는 사람도 편안하게 읽힐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요걸 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수학도 못하고 공부 전체적으로 담싸면 어때요? 그래서 수학도 그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아니라 이 문해 능력, 수학 문제 내용을 잘 읽고 그 국어의 문제죠. 그 내용이 길거든. 그거를 잘 읽고 뭐를 합쳐서 뺄 건지 뺀 다음에 합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그 국어의 문제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사실은 명확하게 모르는 그 글 내용 갖고 더하기 빼기만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국어 능력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국어에 문제가 생기면 연산이 잘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명확히 내용을 모르면 빼고 더하기는 그냥 기계에 불과한 거니까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초등 저학년 때 부족한 문해 능력은 그쵸? 학습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이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좀 책을 좋아하고 글을 좋아하는 애로 키워야 되려면 사실 지금 내 방송을 듣는 이제 학년 전 엄마라면 어려서부터 4~5살부터 책놀이 같은 거 하고, 그쵸? 책 읽어주고, 뭐, 저도 아들 얘기하면 막 똑같은 책 10번도 더 읽어서 20번도 더 읽어주는데 어떤 날 목이 아파.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들, 엄마는 이 내용을 모르거든. 그럼 엄마 나는 알아 이래요. 책 읽을지도 모를 때. 그럼 책장을 넘기면서 리텔링 스토리 네가 엄마한테 알려줘라. 그러면 그걸 얘가 얘기해요. 그러겠다. 한석봉이 냇가에 앉았습니다. 이러고선 장수 남기면서 그 그림 보면서 엄마가 해줬던 얘기를 기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놀이 같은 것도 필요해요. 저 텔링, 엄마가 얘기해주고 리텔링 스토리 다시 네가 나한테 얘기해줄래? 그러면 뭐 전집 안 사도 돼요. 한 3권 갖고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어서 책놀이 같은 거 텔링, 리텔링 스토리 하고요. 아니면 이제 한석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거. 어머, 너 그렇게 생각했니? 네, 그랬구나. 엄마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뭐 이렇게.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최소한 오늘 엄마랑 얘기한 것 중에 네가 인상에 깊은 거 3개만 써줄래? 그럼 3개 쓰죠. 나는 누구처럼 열심히 살 거다. 왜냐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최초의 3줄 글쓰기는 그 전 한 몇 년 전부터 책을 같이 읽고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글쓰기가 가능하다. 단 3줄의 일기 쓰는 글쓰기 기적도 사실은 그 1학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서부터 책놀이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가지 케이스를 하겠어요. 한 케이스는 이제 사고로 남편이 안 계시는 집에 엄마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짜리 아들을 키우는데 상담을 의뢰가 온 거는 잘 때도 손을 잡고 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고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얘는 좀 그 상실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잘 때도 손잡고 자고 수시로 엄마 찾고 방 확인하고 어딜 가는지 꼭 묻고 뭐 이런 것들이 엄마로서는 조금 뭐랄까 좀 이게 언제까지 가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케이스는 친구 같은 아빠다. 그래서 제가 엄부자모, 엄격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인데 우리 집은 바뀌었어요. 아빠가 주말 부부예요. 주말에만 오기 때문에 아빠 친구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좀 엄격한데 이래도 돼요. 뭐 이런 얘기죠. 뭐 다 있을 법한 얘기인데 먼저 이제 사고로 남편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들로서는 상실감이죠. 굉장히 때때로 이제 아빠 상이 필요한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잘 때도 손잡고 잔다. 약간 귀찮고 좀 뭐랄까 힘들어도 얘가 그런 행동을 안 할 때까지는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결핍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당분간 좀 손을 꼭 잡고 자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애들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그 내적인 어떤 갈등이라든지 갈증을 느낄 때 이제 엄마 손이라도 놓으면 난 세상에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갈급함을 본다면 엄마가 거절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이걸 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 막 뿌리치고 이러면 이제 불안장애로 된다. 그래서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엄마가 지금 뭐 잘 때 손도 잡아주고 때때로 꼭 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아이하고 눈 마주치고 등 두드려주고 그죠? 이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눈 마주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가까운 가족, 예를 들어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에도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 상담소 다니면 남편과 눈 마주치게 하세요. 2분간 하세요. 2분이 거의 20분처럼 길게 느끼다 이런 얘기하면서 한번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마음을 서로 주고받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눈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이하고도 눈 마주치게 하시고 등 두들겨지고 꼭 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런 일들을 해주면 지금 갖고 있는 불안장애가 많이 이제 해소된다. 그래서 이제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앞서 했던 일들을 할 필요가 얘가 못 느껴요. 그러면 이제 손 잡으래도 안 잡아요. 이 아들이요 저기 5학년쯤 돼서 여자친구 생겨도 손 안 잡아요. 엄마 손 안 잡습니다. 엄마가 잡으려고 그러면 저기 땀 많이 난다고 싫어하고 이러지 말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고로 아빠가 안 계시고 이제 오는 그 마음의 불안 뭐 이런 거니까 이건 엄마가 일선에서 치료하는 의미로서라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긴 시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짧아지면 너무 고맙고 길어도 할 수 없다. 근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내 친정 오빠가 아주 나도 좋아하면서 우리 아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외삼촌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 삼촌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삼촌이 어떤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 관련돼서 어떤 일을 잘했으면 또 삼촌한테 얘기했더니 또 칭찬을 해주고 또 맛있는 뭐 짜장면을 사줬다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위로 체계, 또 상의 체계, 칭찬을 받는 체계,
축하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채널을 만들면 이제 아버지 상으로서 이제 애가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외삼촌 없는데요. 그러면 뭐 교회 전도사님도 되고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 스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어떤 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그 큰 일을 결정할 때 상의하고 또 잘해서 칭찬받게 하고 또 뭔가 결정돼서 이제 위로받을 수 있는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채널로 만들면 애가 많이 덜 방황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게 10대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게 가까운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데 이제 10대가 되면 이제 친구한테로 그 에너지가 많이 가요. 그래서 또래 집단 단짝. 이제 이 엄마는 지금은 걱정이지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단짝 생기긴 좀 그런데 한 5, 6학년만 돼도 또 친한 친구가 생겨요. 중학교 가면 또 있고 이렇게 되면 많이 그 에너지가 많이 딴 데로 이제 넘어간다. 그럼 조금 이렇게 뭐랄까 숨은 돌리지만 또 그 끝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숨을 돌리는데 요새 뭐 10대만 돼도 1인 유튜버 해가지고 뭐 별거 아닌 거 올린 거 같고 또 인정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난리치고 재밌어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는 엄마나 이제 가족에서 넘어서 이제 의미 있는 타자로서 이제 뭐랄까 무작위 그렇죠. 많은 사람 대상으로 유튜버에서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무차별 타인한테로 이제 관심이 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좋아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좀 길게 가더라도 짜증내시면 곤란하다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하나는 또 주말 부부라 아빠가 주말에만 오는데 애가 아빠하고 친구처럼 뭐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저는 아빠는 친구인데요. 저는 엄격하고 무서워요. 이래도 돼요? 우리는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부모 중에 한쪽이 사랑이면 한쪽은 엄격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요새는 제가 이제 육아 체계다 그래서 공동 육아해라. 아빠도 엄격하지만 사랑도 주고 엄마가 엄격하지만 사랑도 주고 그래서 애 입장에서 한 50% 정도만 받으면 돼. 적당 정도 50% 엄격이고 적당 정도 50% 사랑이다. 이러면 좋아요. 근데 이제 한쪽에다 몰아서 옛날에는 엄부, 자모 그랬는데 이게 바뀌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의 격언에도 오른손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안아라. 애들이 잘하는 짓 하면 잘한 거 칭찬해주고 또 한쪽으로는 야단도 쳐주고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 한 번도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사람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그쵸? 한쪽으로 오른손으로 안아주고 왼손으로 이제 오른손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안아줘라 하는 유태현 격언처럼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엄마 아빠가 잘 나눠서 해야 된다. 둘 다 야단하면 집을 나가죠. 뭐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가정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사랑하면 애가 망나니 같이 되죠. 언제 노하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 맘대로 하면 제일로 미워하는 애가 이런 애잖아요. 너무 과잉보호 받은 애. 그래서 이제 너무 사랑이 없어도 문제, 너무 사랑이 많아도 문제인데 이제 반반해야 된다. 반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좀 받은 애들은 소통은 되는데 이 통제만 받은 애들은 소통이 부재가 되죠. 소통 부재가 된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 중에 이제 비행아동 얘기들을 하면은 비행아동들은 가족 관리도 없었고 감독이 많이 부적절했다. 이래서 애들은 이제 비행으로 갔다. 어느 때 돼서 그건 안 돼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안 계셨다든지 늦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많은 시간에 애들이 이제 혼자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관리 소홀로 비행 소녀가 됐다, 소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비행 아동, 비행 청소년들의 그 좀 뭐랄까 같은 점은 뭐냐면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 이제 충분히 소통될 수 있던 찬스가 많이 이제 없다. 이래서 이제 비행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엄부자모 역할을 잘 하지만 너무 사랑만 해서도 안 되고 둘 다 통제만 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는 제가 누차 이제 이 책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주로 칭찬 엄마 아빠 통틀어 하는 50%
또 엄마 아빠 통틀어서 통제, 야단 이런 거 질서 잡는 데 한 50% 되면 애가 바로 커요. 왜? 가정이 축소된 사회라 그 안에서 OX를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사회 나와서 가정 다음에 사회 가기 전에 학교죠. 학교 가기 전에 그런 학교 가서 그 경험을 하고 학교에서 그 OX를 잘해서 정학도 안 당하고 퇴학도 안 당하면 사회 나와서도 범법자가 안 될 수 있지요. 그 룰을 지키는 힘이 생긴 거지. 그래서 룰을 지키는 힘의 사소한 룰이 언제 어디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집은 아빠가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사인만 딱 해도 아 저건 안 되는구나 알지요. 자 이런 사인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정에서 되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된다.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아빠 괜찮습니다. 엄격한 엄마, 그래서 애들이 받는 사랑과 통제가 한 50, 50 정도면 아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에게 욕하고 발차는 아이예요. 근데 재혼 가정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하고 1학년을 있는 집에 두 아들이 있는 집에 엄마가 이제 그 집에 남편과 재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애는 없으니까 이제 이 두 아이 4학년, 1학년만 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재혼을 좀 잘한 거다 생각하고 시작은 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재혼한 지 1년 됐다고 그래. 처음에는 굉장히 애들이 말 잘 듣고 이렇게 참 좋았나 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서슴없이 욕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화나고 나면 발차기를 엄마한테 하고 야단하면 오히려 뭐 절대 지지 않고 오히려 대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편은 남편한테 이만저만 이래서 애들이 이게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뭐 애를 거침없이 때리고 뭐 너무너무 무섭게 다루니까 그다음부터 이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의를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애들이 전혀 나아지지는 않고 이제 점점 힘드니까 이제 한국 사람 병 화병 있잖아요. 화병. 미국 가니까 화병이라고 미국 내과 의사가 WHA 화병 그러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면 이 화병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그냥 웃었는데 이 사람도 저한테 상담이 자 이게 뭐 1년 전 재혼을 했고 뭐 애들하고 잘 지내 금세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안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적응이 내가 어렵고 그 좀 신랑한테 좀 도움을 구할까로 얘기했더니 오히려 애들을 너무너무 거침없이 마구 때리고 무섭게 대하니까 애들이 점점 더 난폭해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한테 상의도 못하고 이거 끌탕을 하면서 이제 화병 걸리게 생겼다. 절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 생활도 어렵고 이혼해서 남편 없이 사는 것도 어렵지만 또 내가 낳지 않은 애 둘을 키우면서 이제 재혼 가정에서 또 거기서 잘 적응하고 살기도 내 뱃속으로 난 애도 굉장히 힘들고 끝끝내 연구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지금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애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애들하고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결혼 생활에 성패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 케이스 듣기 아주 한 30년 전에 얘기인데 그 아빠가 뭐 치과 의사인데 애가 셋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재혼을 노처녀하고 했어요. 근데 이 노처녀 선생님은 그 옛날 학원에 그 가정 선생님이 아주 똘똘하고 그냥 아주 그런데 친정 동생들이 많고 그래서 가장 노릇을 하느라고 시집간 때를 놓쳤다가 이제 치과 의사하고 애들도 다 컸어요. 다 뭐 무슨 중3 뭐 이랬어요. 중3, 중1, 뭐 6학년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의사라, 치과 의사라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좋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저는 참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학력도 이제 이 사람은 초혼이긴 해도 학력도 좋고 또 치과 의사도 의사니까 다 세상에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입은 채로 도망 나와서
끝났다는 얘기를 그때 그 한 30년 전에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의 애 키우는 거가 쉽지 않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죠. 그리고 그 사람 또 싱글이고 이래서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요 케이스는 일단 이 상담을 우리 온 사람이 이제 화병 날 지경이다. 근데 요걸 잘 어느 정도 잘 참고 견디고 적응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많은 연구에서도 이제 개 자녀하고 계모하고 관계는 상당히 새로운 침입자로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내 엄마일까? 날 낳아준 엄마는 계시지도 않는데 낳지도 않는 우리를 잘 키울까? 이렇게. 그래서 침입자로 생각하지 진짜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 대리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 면으로 테스트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책마다 하는 얘기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애들이 저분이 진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 시간을 해야만 이제 애들이 이제 그걸 인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 어머님한테는 먼저에 그 엄격한 훈육을 애한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반항만 사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애를 혼내고 뭐 맴매를 들고 이랬다면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빠는 사실은 자기 애가 새로 얻은 부인하고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까 봐 이제 공포로 다스리는 거를 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 무서워서 엄마한테 쩔쩔맬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아빠가 잘못하는 일이야. 그래서 요새는 아동학대법으로도 걸리죠. 아빠란 이유로 때리는 거가 이제 법에서도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엄마가 더 이상 아빠하고 상의도 안 하지만 혹시 누구 얘기 들어서 애를 야단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빠의 거친 체벌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거친 이유는 아빠한테 체벌을 받으면서 그 공격성으로 엄마한테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아빠도 애한테 말로 잘 다스리는 아빠가 돼야만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경우는 요 케이스는 아빠는 이제 애하고 개입을 좀 많이 줄이고 이제 좋고 화목한 일에만 이제 관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은 아빠 개입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엄마와 관계만 더 나빠지게 된다. 대신 엄마는 개입을 하되 옛날처럼 이제 화내고 뭐 지적질하는 것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래도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설득하고 타이르고 애들 편에서 공감해주고 수용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로는 쉽지만 4학년, 1학년짜리요. 얘 중2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중2쯤 되면 애가 더 이상 초등학교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그렇다고 큰 애 같진 않은데 과도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중2 같아요. 그래서 중2 때까지 이렇게 엄마가 좀 스테디하게 인내를 갖고 꽤 오랫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개입은 줄이고 엄마는 좀 더 관심과 사랑으로 수용하는 자세, 또 애 편에 서서 그렇죠, 걔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또 설득하고 타이르는 그런 태도만이 애를 이제 애 마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체벌은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어떤 말의 위력을 좀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말의 위력을 알게 해주려면 많은 사랑과 온정을 받은 애가 그 말의 뜻을,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게 되죠. 근데 주로 체벌한 집들은 말의 의미가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더 센 자극이 체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벌은 일단 안 하시고 이제 말로써 다스리고 말도 이제 그 온정을 느낄 수 있게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필요한 작업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동학대법 그래서 뭐 16개월 내내도 뭐 정말
친모는 아니지만 그렇게 맞다가 갈비뼈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죽는 이런 판에 지금 아동학대를 좀 더 좀 강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알게끔 교육을 더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빠가 지금 애를 때렸다 하는 건 엄연한 아동학대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보고 방치한 그 엄마도 문제가 있으니까 요새 아동학대 신고전화 다 아시죠? 국번 없이 112 전화하시면 누가 와서 그쵸 조사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얘기를 들어보고 아동 이제 학대 사례로 구분을 해서 형사사건, 가정보호사건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이제 아동학대 법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법규도 많이 생기고 좀 더 강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요새 받는데 일단 맞고 큰 애들은 맞으면서 공격성을 배우고 배운 대로 남을 또 때립니다. 그래서 거의 맞고 큰 애들은 저 놀이터 나오면 바로 때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재혼 가정의 엄마의 참 그 훈육의 고단함 또 그 생활의 고단함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분명하게 할 것은 체벌은 안 되고 그렇죠? 아빠의 그 체벌은 좀 이제 더 이상 애하고 개입을 좀 멀리하면서 엄마가 관심과 온정과 그쵸 수용으로 서서히 애하고 상호작용을 잘하는 것만이 이제 이 가정에서 이제 좋은 패밀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또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하겠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짜증이 많은 아이. 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인데 산만해서 공부를 못 따라갈 것 같은 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짜증이 많은 아이는 이제 엄마가 뭐라 얘기하면 그만해.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애 있어요. 짜증 섞인 얘기로 하는 애들. 그러니까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엄마가 볼 때 약간 할 일이 많다거나 뭐 이렇게 자유 시간이 없다거나 뭐 과제가 많다거나 이러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할 일 많은데 애가 막 두서거리면 좀 조용히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신경질적으로 하죠. 우리도.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애가 이제 사춘기 입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걸 좀 고민하셔야 되느냐면 혹시 이게 반항장애가 아닌가라고 본다면 반항장애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단 권유에 불만이 많고 또 이제 대들고 거부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했다. 그런 이제 반응장애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 같이 이거 하라면 안 하고 그렇게 대들고 알았다니까요 이러고서 이제 이게 봐도 듣기 싫게 하는 애 있어요. 이런 애들이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됐다 하면 반항장애로 보시고 가서 치료를 좀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애 눈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를 엄마가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아니면 엄마가 너무 엄격해서 뭐 하면 꼭 지켜야 되는 집이 있어요. 이러면 애가 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되고 걔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학습지랑 학원을 순회해야 된다. 근데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면 하기 싫다 소리는 안 해요. 되게 이런 애들은 포기는 못하면서 하려니까 힘들면 이게 일이 많아지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얘가 왜 짜증 나는지를 한번 엄격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 불화로 집안이 늘 불안 일초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면 또 애가 이렇게 짜증을 낸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닌데 좀 그런다 그러면 일단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야단 꾸중은 좀 하지 말자. 애들이 뭐 야단도 맞고 꾸중도 받지만 좀 그런 일을 좀 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 제가 해보죠. 그래서 야단 꾸중을 좀 그만하고 어쩌면 애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학원도 많이 다니고 넌 또 이렇게 뭐 수영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하고 할 게 많은데 뭐 이번 달까지는 하지만 다음 달에 한 2개를 빼볼까? 아니면 너는 좋아하는 게 태권도는 좋아하지만 또 수영은 싫어하잖아. 수영은 다음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애하고 이렇게 내고를 해야지. 애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요, 애가 늘 바쁘고 힘들게 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위 경우는 난 사춘기 이제 초기 단계면서 노를 할 수도 없으면서 또 조절도 혼자 못하고 포기도 못하는 애, 이런 애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과제지향적이고 좋은데, 이제 엄마 아빠가 바쁜 집 애들은 애들도 바빠요. 왜 바쁜지 모르는데 맨날 뭐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얘도 모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바쁘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다 할 수는 없는데 포기도 안 되니까 짜증나고 매일매일 일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혹시 엄마 아빠가 바쁘다, 그래서 애한테 내가 신경을 채 못 써준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좀 한적한 데 가서 얘 얘기 좀 하자, 이래서 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 산만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데, 이게 산만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지 어찌 보면 머리가 나쁜 애 같지는 않은데 이게 차차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4학년쯤 되면 걱정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집중력 얘기는 많은 연구들도 얘기지만 개인차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지도를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그래서 어릴 적 지도라는 건 어떤 거죠? 어려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정신 빼면 그거부터 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애를 질서를 잡게 해줘야 되죠. 근데 그거 그냥 저러다가 잘 크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되게 이제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케이스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못하는 게 더 많이 잡혀요. 그래서 어려서 집중을 못하는 거는 IQ하고는 좀 상관없이 좀 이렇게 좌정해주고 이렇게 분위기상 뭔가 맞춰줘서 그렇게 너무 이리저리 뛰고 정신없이 구는 것은 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방치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런데 3, 4학년 때부터 이제 학과 공부가 어렵고 4학년부터는 굉장히 이제 이렇게 집중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공부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학습 부진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4학년 남자의 엄마의 고민은 이건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늦지 않았냐. 그래도 요즘 병원에서 잘 저기를 해주시니까는 ADHD 같다 그러면 사실 좀 일찍 초등 들어가기 전서부터 가서 좀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지죠. 그래서 정신없고 정리도 안 되고 이러나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이런 애는 자기 방 정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 경우는 좀 방도 깨끗하게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에 옷장, 그리고 옷장 열면 사계절 옷이 다 튀어나오게 하지 말고 지금 입는 옷 몇 벌만 딱 입고, 여기서 정리가 항상 심플하게, 책도 책꽂이 많은 건 저쪽에 있고 책상 위에는 책꽂이 한 3-4개 딱 있어서 그거 갖고 보고 서랍 열어도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애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긴 좀 어렵죠. 또는 이제 산만하다 이런 경우는 정서적으로 집안이 불화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애들이 산만해지죠. 근데 그러니까 ADHD 첫 번째는 이제 병리적으로 뭐가 도파민이 쓸데없이 많이 나오다 이러면 이제 병원 가면 약물로도 하지만 그거 아니고 이제 정서 불안이 가정 불화에서 온다든지 엄마 아빠가 싸운다든지 이러면 애들도 정서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잔소리 좀 많이 안 하시고 또 산만하지 않게 이제 방 정리서부터 해줄 수 있어서 애가 자기 일을 잘 챙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내 책에 거의 5장 끄트머리 가니까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여자 남자 짜증내는 애, 또 산만한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사춘기 입문이라 이게 엄마가 뭐 잘해서 잘 큰다, 잘못해서 애가 더 이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또 다른 개체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그쵸, 이게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거는 무슨 엄마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또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또 변덕 떨고 그게 사춘기 특성인데 이거를 뭐로 탁 잣대로 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로 풀고 대화로
이렇게 짜증 많아서 학원 많으면 좀 뽑아주고, 그쵸? 대화로 이렇게 산만해지는 것도 조금씩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어요.